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새해 첫 녹음이죠.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저희가 방송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번씩 했었어요. 네. 박평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정식으로 한번 하시죠. 하기 싫은 걸로. 네. 아니요, 올해도 책걸상과 함께 좋은 책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책걸상 독자분들은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달빛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2018년 결산 특집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2018년에 130권 정도 읽었는데. 우와. 이야, YG보다 더 읽은 거 아닙니까? 네, 저보다 한 20권 정도 더 읽으셨네요. YG 100권 넘게 읽었다고 저게 사람이냐 그랬는데 달빛님은 야 놀랍습니다. 그 달빛님이 제 기억에는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셔가지고 집에 있는 책 다 처분하고 도서관을 자기 서재처럼 활용을 하시는 분인데 자꾸 책걸상에서 소개된 책을 찾으러 가면 꼭 그 책을 대출 중 대출 중인 분이 있어가지고 불만을 토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130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 책걸상에서 소개해준 책이 25권 정도 됩니다. 와. 아마 거기서 파생된 예를 들어 작가의 다른 책들이나 진행자분들이 지나가듯 얘기한 책들까지 포함하면 30-40권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설 베스트는 마찬가지로 오르부아르 비바제인 작은 불씨에 더해서 경애의 마음까지입니다. 그 책들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가슴이 또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2018년이 저에게는 조금 힘든 한 해였는데 책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해준 책걸상에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또 열심히 달려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달빛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팟빵의 좋은가 봄님께서도 작년 한 해 책걸상과 함께 읽으며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겼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성으로 방송 만들고 해주신 책걸상 가족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2019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 YG 페이스북에서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10대부터 대통령까지 읽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글 보고 올해 첫 책으로 선택하고 읽고 있습니다. 책걸상에서 곧 소개하시겠죠? 올해는 저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이 책을 방송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YG가 저한테 읽으라고 안 그랬거든요. 네, 왠지 JYP 창 아닐 것 같아서. 왠지 JYP는 이미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요? 괜찮은 한량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네, 팟빵에서 트래블링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정말 재밌네요.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 신청해서 빌려 읽었는데 순식간에 읽고 반납하면서 사서쌤과 학생들에게 대출 추천했고요. 각각의 인물들의 개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전개되는 사건도 물 흐르듯 개연성이 있으면서도 놀라운 반전으로 끝을 맺네요. 계속 마음에 남는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한 70세 사망법안 가결 비바제인도 좋았고요. 맥파이 살인 사건도 끝이 궁금해서 얼른 읽고 싶은데 반쯤 달리고 있습니다. 학년 말이라 생활기록부의 회의에 미칠 듯 바쁘지만 틈틈이 달리고 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트래블링은 학교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네, 네이버의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JYP 팬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많이 울며 읽은 책은 없었어요. 목을 때가 아프게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JYP님께 추천해드려요. 414쪽이니 JYP님도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사랑의 수위 조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지라 엄마의 사랑에 숨막혀 하는 아이는 없는지, 편애를 느껴서 마음 아픈 아이는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 참 어렵네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읽고 나서도 요운이 오래갑니다. 네, 붙임으로 세상에서 글 잘 쓰는 능력이 제일 부러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그 수진님께서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JYP에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JYP가 읽었습니다. 네, 이 심지어 청취자 댓글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방송. 심지어 읽었을 뿐더러 오늘 방송의 주제로 그 책을 정했습니다. 네, 2019년 책걸상에서 여러분과 처음으로 읽는 소설은 셀레스트 잉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실레스트잉 저도 지금 두 번째 소설 읽었는데 읽고 만나는 작가들 그리고 만나는 편집자들마다 너무 재밌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개를 하는 작가인데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놀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읽은 분들은 거의 다 되게 놀랍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작가예요.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혹시 좀 더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건 온전히 책걸상 청취자들의 도움 때문이에요. 그러게요. 저희가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몇몇 책걸상 애청자분들께서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읽기 전에 원래 데뷔작이었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읽었다든가 혹은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가 좋아서 그의 다른 소설인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도 찾아서 읽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들이 다들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만큼이나 되게 좋다. 그러니 너희들도 닥치고 읽어라. 네. 라는 댓글들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박평이나 JYP나 다 되게 기대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읽었는데 웬걸 이게 데뷔작 맞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네. 책도 굉장히 좋아서 2019년에 저희가 함께 읽는 첫 소설로 이 셀레스트 잉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저희가 셀레스트 잉이라고 계속 발음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에는 셀레스트 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셀레스트 잉이라고 읽어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잉이라고 네.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셀레스트 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할 때 소개를 좀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셀레스트 잉은 1980년생이고요. 그 이름에서 뭐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듯이 그 중국계 2세예요. 정확하게 이제 홍콩 그렇죠. 출신이죠. 네, 부모님이. 어렸을 때 홍콩에 살던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그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따라가 가지고 이 오하이오주에서 뭐 어린 10대까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영문학 등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작가 수련을 해서 이제 데뷔작으로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놓았는데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그러니까 평단으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또 대중성도 있는 소설로 주목을 받아서 이제 문단의 뭐 신인 총애를 받는 신인, 뭐 기대를 받는 신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펴냈는데 그게 정말 이제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사랑을 받으면서 이래야 뭐 미국 현대 문학을 대비하는 기대주로 이제 떠오른 작가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네, 있었던. 거의 한 1년 가까이 네, 베스트셀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는 훌루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이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소설이니까 당연히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일 만하죠. 그런데 이 데뷔작은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네. 저는 이 데뷔작에 대해서는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뷔작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미숙함 같은 것들. 네, 두 가지죠. 하나는 데뷔작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미숙함, 방금 박평이 정확하게 말한 그런 편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셀레스트 잉이 이 홍콩에서 이주한 어렸을 때 홍콩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 사회로 이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성장기를 보낸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쓴 소설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 단점도 있잖아요. 이제 뭔가 기록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은 소설로서의 재미라던가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마침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의 중심 인물들이 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제 동화되려고 하는 중국계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자전적 얘기를 약간 버무려서 써놓은 소설 아닌가라는 싶어서 읽기도 전부터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약간 저 정정하자면 태어난 곳은 미국입니다. 셀레스트 잉은 부모님이 60년대에 이미 이주를 해서 셀레스트 잉이 태어난 80년에는 이미 맞아요. 부모는 오래 거기 산 다음이지만 어쨌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소수 민족 소수라고 하기엔 중국계 너무 많기는 하지만 혼혈 가족이 이제 네.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은 셀레스팅이 태어나가지고 성장기를 보냈을 때는 그리고 또 이 소설의 무대는 그보다 좀 더 앞선 시기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이 중국계들이 미국 사회에서 방금 JRP가 이야기한 대로 소수자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뭔가 되게 다른 사람들 보듯이 하는 그런 시선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저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당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설이라면은 기록물 이상으로서의 재미라든가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편견이 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한국에 출간된 뭐 한국계 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계 미국인이라든지 이런 아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작가들이 쓴 책이 대개 그런 뭐 정체성 문제라든지 네. 뭐 어떤 그 인종으로서 소수 인종으로서의 경험하는 이제 감각들을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풀어왔고 이제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서 우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좀 카테고리가 좀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잉은 이제 거기서 출발하지만 이제 개인의 이야기에서 가족의 이야기로 나가고 가족 이야기에서 그 사회 이야기로 나가는 방식이 너무 그 유기적이고 유려하게 잘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이야기로 설정이 돼 있어서 좀 너무 놀라기도 하고 좀 재밌게 읽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야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메시지들이 훨씬 더 독자 입장에서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기본 설정? 네,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첫 문장으로 시작해요. 리디아는 죽었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에서 그 저택이 불타는 곳으로 소설이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설정이겠구나라는 걸 독자들한테 툭 하고 제시하면서 시작이 돼요. 2권밖에 안 냈지만 어쨌든 약간 셀레스트 잉은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네. 결말을 미리 툭 던지고 그 결말까지 다시 이제 도달해 가는 방식으로. 첫 번째 문장도 인상적이지만 딱 이 뒤이어 오는 문장이 이제 리디아는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미 늦었구나. 네.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뭔가 많은 대단히 큰 일들이 지나가 버렸다. 뭐 되게 여러 가지 호기심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시작인 것 같아요. 강렬한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까지 그냥 같이 읽어보면 이 시간적 배경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1977년 5월 3일 오전 6시 30분에 그들이 아는 것은 조금도 사악하지 않은 사실, 즉 리디아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사실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배경은 1977년 5월 3일인 거죠. 제 생일 전날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안물 안궁이라고. 투머치 TMI. 어쩌라고. 자, 5월 초나 4월 말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아니 제가 1977년 5월 4일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77년까지. 그러니까요. 단순히 지금 생일 소름. 날짜만 같은 게 아니라 연도도 같다. 네, 연도도 같다. 음. 네, 그래서 진짜 이 첫 세 문장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5월 4일이었으면 더욱 소름이었을 뻔했군요. 네.
그래서 리디아는 그 누구예요? 이제 아이죠. 몇 살짜리 아이입니까? 근데 이제 막 15살이 된 네. 소녀죠. 15살.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10대 중반이 된 소녀고요. 이 리디아의 죽음을 모르는 그들은 뭐 짐작하다시피 리디아의 가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인 아버지 그리고 뭐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오빠 네. 그리고 늦둥이 동생 여동생. 여동생 네. 이렇게 이제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 중에서 이제 중간이 리디아입니다. 그 리디아의 아빠인 대학 교수는 이민자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미국에 와 있던 친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척의 초청으로 그 리디아 아빠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리디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너무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의 친척, 형제, 뭐 아들 이런 사람들만 일단 올 수 있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사실은 진짜 친척이 아니고 서류를 이렇게 약간 위조해서 네. 서류상의 형제. 동양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이런 그 거짓으로 형제 관계를 꾸며서 이렇게 그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왔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정착을 했었는데 이제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정보를 알려준 거죠. 동부에 가면 학교에 뭐 소사라고 하죠. 학교의 경비라든가 허드렛 일을 담당하시던 예전에 이제 학교 사택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분들 있으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벌이를 할 수 있고 부부가 그리고 운이 좋다면 너희 애는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있다. 라는 정보를 들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서부에서 자리가 일자리가 하나 있다. 예, 예. 그래서 서부에서 동부로 이제 부모가 이동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 태어난 리디아의 아빠에게 정말 고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참 공교로워요. 그 학교에서 학교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분의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학비 없이 주기로 한 것은 맞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 네. 당연히 학교에서는 생색은 내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거죠. 그 6살짜리 애가 도저히 이해하고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내고 그거를 잘 봐서 합격을 하면은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줄게라고 생색을 냈는데 이 리디아의 아빠인 이름 제임스, 네. 제임스가 덜컥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살짜리 아이한테 구구단을 외워보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기 진짜 나와요. 질문이 나오죠. 몇 개 나와요. 정사각형인 운동장의 한 변의 길이는 40m다. 이 운동장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 아메리카 대륙은 몇 년도에 발견됐는가? 이 글에서 명사는 무엇인가? 뭐 이런 류의 네네. 6살은 절대 풀 수 없는. JYP도 풀 수 있을까? 하여튼 상식 시험 같은 걸 본 거죠. 6살은 못 푸는 문제를 잔뜩 냈는데 애가 이걸 풀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건너온 제임스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 리디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흔히 이제 뭐 한국계나 중국계 부모들이 그렇듯이 우리들은 배운 것도 없고 미국에서 고생하지만은 니네들은 배우는 것만이 이 탈출구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스스로도 책 읽는 거라든가 호기심 같은 게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허드렛 일을 하는 학교에서 뭐 최고의 교육을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받은 다음에 정말로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다른 전공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 역사. 네, 네네. 특이하게도 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인데 물론 뭐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전공은 미국 역사 그 중에서도 뭐 미국 인디언의 역사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나 그 제임스에게 강의를 주죠 하버드에서.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도 교수가 이렇게 제임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나서 가르쳐본 학생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그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과에서 교수 자리가 생긴다면은 네가 1순위다. 뭐 그러면서 이제 부려먹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의를 줍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항상 그렇듯이 교수 자리가 났는데 본인은 당연히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아닌 이 자기보다 좀 학문적 성취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이제 백인 친구한테 돌아가게 되고요. 대신에 교수는 너는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면서 이제 다른 대학에 이 조교수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른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에 누가 입학해 있었냐면 바로 리디아의 어머니가 입학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메릴린이라고 하는 네. 완전 백인 완전 백인. 백인 여성이 이 선생님이었던 제임스를 먼저 꼬셨다고 할 수 있죠, 소설에서. 네. 거기서부터 이 소설이 설정이 이제 약간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흥미로워져요,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거하고 뒤틀리는 거하고 좀 다른 뉘앙스. 뒤틀리니까 흥미로워지는 것 같죠. 뒤틀리니까 흥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독자들은 이 제임스의 짝도 당연히 무슨 중국계 2세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인이라던가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인 그게 여성. 아니라 백인 여성. 한 번도 그런 중국계 이민자랑 인터랙션이 없었던. 그 1957년입니다. 제임스와 메릴린이 처음 만난 시점이 그 벌꿀색 머리카락을 가진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갑자기 메릴린이 제임스에게 키스를 한 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제임스는 이런 백인 아가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메릴린이 제임스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굉장히 뜨거운 사이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의사를 지망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메릴린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 제임스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설정이죠. 네. 네. 근데 이 메릴린도 굉장히 그 제임스만큼이나 이제 그 스토리가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인 게 그 둘이 만난 곳이 이제 하버드였고 이제 제임스가 강의를 왔던 거였고 수업 시간에 메릴린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미국 문화에 있어서 카우보이를 이제 강연하는 선생님한테 반한 거죠. 근데 이 메릴린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엄마의 꿈을 대리 실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였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뭐 했지만 현모양처가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뭐 이렇게 잘 어떤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런 소박하면서도 결국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엄마인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드물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싱글맘이었던 그쵸. 거죠. 자신의 모든 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딸에게 투영을 해서 너는 정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키웠던 거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근데 메릴린이 거기에 부응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정말 잘하는 소녀였고 뭐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이었고 그래서 엄마의 바람대로 메릴린도 이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대학교 학부에서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끝나고 대학원은 이제 의대를 진학을 해서 최초의 뭐 그러니까 70년대니까 뭐 정말 보기 드문 여성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이제 제임스를 만나서 이게 좀 꼬이기 시작한 거죠. 뒤틀리는 겁니까? 네. 아이가 생겨서 저희가 읽은 지 좀 돼서 지금 몇 가지 부정확한 게 있는데 처음 만난 거는 하버드 대학의 강사와 학생으로 만난 거였군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다른 대학의 교수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 아까 제가 미국 인디언 얘기했는데 인디언이 아니라 카우보이. 죄송합니다. 네, 카우보이였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설정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카우보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진짜 단신에 동양인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학생들 웃겼을 거야. 웃기고 심지어는 그래서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미국은 나가고 막. 미국 카우보이에 대해서 뭔가 교양 과목이 열려가지고 수강 신청하고 들으러 갔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계야. 그리고 처음에 당연히 이 굉장히 어눌하고 그다음에 미숙한 영어 발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유창한 동부식 영어가 나와서 또 학생들이 놀라고 등등등 그런 장면들이 소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릴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그 엄마의 기대에 어쨌든 자신이 부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전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호기심과 그런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인터랙션이 없었던 하지만은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가는 저 동양인 강사와 연애를 한다면 혹은 사랑에 빠진다면 나의 삶은 훨씬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되게 대범하게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키스를 하고 뜨거운 연애를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제임스는 어찌 됐건 교수 임용이 되고 하버드는 아니었지만 교수 임용이 돼서 어쨌든 자리를 잡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그 미국 사회의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과 이제 비극성이 내재해 있었던 건데 이제 혼혈인 가족이었던 거고 이들의 아이들은 엄마는 백인이지만 아빠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아이들은 이제 혼혈 아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정말 나는 성공한 여성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결핍이 있고 제임스 같은 경우에 아빠는 자신이 주류 사회, 그러니까 지적으로 주류 사회 안으로 들어갔지만 인종적으로는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 정체성에 대한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이 우수한 딸, 이 셋 중에서 일단 리디아가 좀 뛰어났던 딸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모두 총력을 다 기울이는 거죠. 그 이제 굉장히 절묘한데 이 리디아의 엄마와 아빠가 전혀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리디아의 아빠는 자기는 미국 사회에서 동화되는 게 목표인 사람인 거예요.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 뭐 파티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이 목표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자기는 어디를 가도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리디아의 엄마는 자신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한 것이 한인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었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 책에도 딱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언제나 시작은 엄마와 아빠다. 무엇보다 리디아의 엄마가 자신을 사람들 밖으로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무엇보다 리디아의 아빠가 자신을 사람들 속으로 숨겨버리려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애초 불가능한 일을 꿈꿨기 때문에 시작된 거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의 첫 번째 매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뒤틀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흔히 다른 존재들의 만남은 되게 약간 낭만적으로 포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포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울까, 순조로울까, 예쁘기만 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서 선을 긋는 겁니까? 선긋기. 아저씨들하고 연배가 달라요,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아들, 딸 리디아와 네스는 같은 학교를 다녔죠.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동양인이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배경이 오하이오 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만 됐어도 캘리포니아나 아예 뭐 뉴욕이었으면 네, 좀 나았을 텐데. 네. 근데 오하이오 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 백인들만 사는 동네라서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뭐 청취자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의 무대도 오하이오 주였고요. 그렇죠. 실제로 셀레스트 응이 그 동네에서 나고 성장- 자랐어요. 네네. 태어나기는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 되게 그 구조적으로 진짜 매력적인 게 이제 엄마 보면은 그 70년대의 그 엄마 이 메릴린의 엄마 같은 경우에 여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여성이라고 보면 어쨌든 그 시대 때 여성은 2등 시민이었던 거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에서 3등 시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디아가 태어났는데 리디아는 아직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결정짓지 못했는데 엄마는 2등 시민으로서 겪었던 어떤 아픔들 그래서 그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막 아이에게 강요하고 아버지는 3등 시민으로서 겪었던 어떤 컴플렉스 이걸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막 강요하기 때문에 이 리디아는 아직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힘들이 좌우에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 아버지는 리디아에게 항상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아. 너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라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리디아의 엄마는 너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야 돼.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전 이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는 항상 리디아에게 책을 선물을 해주는데 맨날 어떤 책이냐면 뭐 총천연색 인체 해부도 그리고 뭐 훌륭한 여성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을 사줘요. 그리고 가끔 리디아 방에 들어와서 본인이 그 책을 막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딸에게 막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간대에 동일한 시기에 아빠는 어떤 책을 선물 주냐면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가 최고야. 너 친구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야 돼. 그래서 해서 걔는 잘 지내니? 너 친구들 좀 집에 데려오지 그래. 계속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된다고 하고 친구의 근황을 계속 참 물어보고. 절묘해요. 그 네. 책 선물. 네, 그리고 테이블에서 뭐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그 대화를 나눌 때도 엄마는 항상 너 물리 최근에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거 약간 과외해야 되지 않니? 엄마가 봐줄게. 여기서 공부해 이러고 그다음에 아빠는 항상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저번에 만난 그 친구랑 왜 영화 보러 안 가니? 내가 태워줄게. 내가 드라이브 해줄게. 언제라도 아빠한테 뭐 요청해.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그리고 누가 파티한다면 왜 거기 파티는 안 가니? 이런 식인 거죠. 자, 기본 설정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책의 시작이 이제 리디아가 죽는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설정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리디아가 죽는다라는 게 결말이라는 건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리디아는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네, 왜 죽었을까?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등장인물들이 다 추적을 하는 거죠. 뭐 리디아의 오빠는 네스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아빠 딜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리디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당했고 죽인 사람은 아마도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남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심증을 강하게 갖고 이제 그걸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난리법석 속에서 약간 도드라지는 인물이 그 막내인 한나예요. 네, 막내인 한나는 사실 아무도 한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리디아는 관심의 이제 대상이고 네스는 뭐 좀 시큰둥하고 네. 거의 마이웨이 이런 식이고 한나에게는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한나는 계속해서 이제 아빠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엄마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잘난 형이나 누나도 언니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셀레스트 잉이 되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생각했다면은 저는 그 한나의 시선으로 사건을 소술하는 전략을 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회는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이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한테 책 선물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든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혹시 책 선물을 하게 되면 그건 아이가 정말 골랐을 때 내 이 책을 읽고 싶다 할 때만 사줘야지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서 주고 좋은 선물이라면서 기쁘지? 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 제가 아이한테 책을 몇 권 선물을 해보고 싫어하지? 근데 엄청 싫어하죠. 네. 책 선물은 아이한테 하지 않는 걸로. 자신에게만 하는 걸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매력적인 소설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박평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